가난한 친정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시어머니 박순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8살의 박순옥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며느리를 노려봤죠.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덕분에 강남에서 살게 된 이후로 허영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거든요. 김혜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32살의 혜진에게는 벌써 오늘만으로도 몇 번째인지 셀 수 없는 모욕이었죠.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거든요. 시골에서 고구마나 캐는 집안이 우리 집안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정말 창피해서 박순옥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늘은 특히 심했죠. 아침부터 아파트 부인의 모임에서 사돈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었어요. 김 여사는 사돈이 의사래. 박 여사는 변호사고. 나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우, 열불나. 박순옥은 명품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듯 차가운 시선이었죠. 우리 민수가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말이야. 대기업 과장이라고. 그런데 시골 농부 딸과 결혼하다니 아이고 답답하다.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혜진 자신도 부모님이 단순히 농사만 짓는 분들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김덕수는 항상 소박한 농부의 모습으로만 살아오셨으니까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과소비를 전혀 안 하시고 오래된 트럭을 타고 다니셨죠. 집도 시골의 평범한 농가였고 혜진이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농사꾼 부모님이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혜진은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사과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인 이민수가 들어왔습니다. 34살의 대기업 직장인인 남편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죠. 어머님, 혜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현관 밖에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민수의 신경이 날카로워졌죠. 잘못한 게 뭐냐고? 아들아, 너는 정말 답답하다. 박순옥이 큰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내 처갓집이 우리 집안과 맞는다고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도 격이 안 맞아. 어머님, 그래도 혜진이 부모님은 정직하게 사시잖아요. 민수가 변명처럼 말했지만 박순옥은 코웃음을 쳤어요. 정직하게? 시골에서 흙이나 파는 게 정직한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혜진은 그릇을 세우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혜진아,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체면도 있잖아. 민수의 말에 혜진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순간이었죠.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사돈이 뭐 하는 분이냐고. 그때마다 농사 짓는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박순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부인들 사이에서 체면을 지키는 게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민수 씨,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순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시골이면 시골이지 뭘 어떻게 하겠어. 혜진아, 내 부모님이 뭔가 특별한 뭔가는 없어. 시골에 너도 모르는 땅이 있는지도? 알고 보면 땅 부자? 민수의 말에 혜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나도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 그런데 농사꾼 집안과 사돈을 맺다니 박순옥이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혜진은 조용히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혜진아, 너 부모님한테 뭐라도 배운 거 없니? 농사 말고 다른 일도 하시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농사만 지으세요. 검소하게 사시고요. 정말 답답하네. 박순옥이 혀를 찼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고향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소박한 농가 마당에서 웃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김덕수는 정말 평범한 농부로만 보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농기구를 다루시는 모습,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김덕수가 사실은 어떤 분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지도요. 김덕수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부를 과시하지 않고 진정한 인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결혼한 후에도 일부러 평범한 농부로만 지내신 거였죠. 사위의 집안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돈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혜진의 시골 고향에서는 김덕수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6살의 김덕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으로 향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농부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김덕수의 하루는 남들과 조금 달랐어요. 농사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거든요. 그 서재에는 일반 농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경제신문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회사의 주주총회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의 경영진 명단이 놓여 있었죠. 김덕수는 안경을 쓰고 그날의 경제신문을 펼쳤어요. 특히 금융권 소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대한제일은행 올해 수익률 전년 대비 15% 증가, 김덕수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마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여보, 점심 드세요. 아내 정정희가 서재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62살의 정희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이미 익숙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혜진이 전화 왔어요. 김덕수가 신문을 접으며 물었어요. 딸에 대한 걱정이 목소리에 묻어났거든요. 없었어요. 요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전화가 왔는데 최근에는 한 달에 1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시댁에서 눈치를 주나 봐요. 김덕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딸이 결혼한 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그만 밝히는 게 어때요?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김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진짜 사람이 어떤지 확실히 알아야죠. 김덕수에게는 특별한 신념이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농부로 살아가며 사위 집안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혜진이가 너무 상처받고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해요. 이게 다 혜진이를 위한 거예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철학이었거든요.
사실 김덕수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25살에 작은 대출업체를 시작해서 성실함과 신용으로 사업을 키워나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을 때도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작은 대출업체는 지역 유수의 금융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10년 후에는 전국 규모의 은행으로 성장했죠. 김덕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성공이 따랐어요. 하지만 김덕수는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졌어요. 부를 과시하는 대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거든요. 큰 집 대신 시골의 평범한 농가에서 살았고 비싼 차 대신 오래된 트럭을 탔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죠. 김덕수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딸 혜진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자라났던 거예요. 한편 서울에서는 혜진이 또다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오늘 또 부인회에서 사돈 이야기가 나왔어. 정말 창피해서 어쩌겠니? 박순옥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김 여사는 사돈이 의사라고 자랑하고 박 여사는 변호사라고 하던데 나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혜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변명할 말도 없었거든요. 혜진아, 너 부모님이 농사 말고 다른 일은 정말 안 하시는 거야? 박순옥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네, 농사만 지으세요. 아니, 그럼 땅이라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냥 작은 밭 몇 개뿐이에요. 혜진의 대답에 박순옥의 얼굴이 더욱 찌푸려졌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날 저녁 혜진은 오랜만에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 목소리가 그리웠거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 요즘 연락이 뜸해서 걱정했어. 김덕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혜진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죄송해요. 좀 바빴어요. 건강은 괜찮지? 시댁에서 잘해주고? 김덕수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시댁에서 잘해준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네, 괜찮아요. 혜진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김덕수는 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직감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혜진이 급히 부인했지만 김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덕수는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김덕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딸을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사위 집안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김덕수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대한제일은행의 주주 명단이었는데 맨 위에 김덕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분율 67% 최대 주주였거든요. 혜진아, 아버지가 곧 너를 지켜줄게. 김덕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더 이상 딸이 상처받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순옥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어요. 아파트 부인회에서 계속 사돈 자랑이 이어지자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혜진아, 이리 와봐. 박순옥이 거실에서 혜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죠. 네, 어머님. 혜진이 앞치마를 풀고 거실로 나왔어요. 박순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앉아. 박순옥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김 여사가 그러는데 자기 사돈이 새로 병원을 하나 더 차렸대. 지금 병원이 3개나 된다고 자랑하더라.
박순옥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 여사는 사돈이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승진했다고 하고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야.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혜진아, 정말로 내 아버지가 농사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맞지? 박순옥이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물었어요. 네, 그냥 농사만 지으세요. 혜진의 대답에 박순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럼 적어도 농사를 크게라도 지으시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대농장 운영한다고라도 할 수 있잖아. 아니면 과수원이라도 엄청 크게 하신다던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밭 몇 개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쳐. 정말 그럼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으시면 좋겠는데. 유기농이나 뭐 그런 거 말이야. 박순옥이 애타게 물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지으세요. 평범하게라니 정말 평범한 농부구나. 박순옥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바로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어머님, 혜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박순옥이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대한제일은행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제가 담당자로 선정됐고요. 민수의 말에 박순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대한제일은행이면 큰 은행이잖아. 네, 맞아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가 차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어요. 민수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체면이 서겠네. 차장 부인이면 나도 당당할 수 있을 거야. 박순옥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혜진이 친정이야. 아무리 민수가 승진해도 처갓집이 농사꾼이면 창피하잖아. 어머님,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박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자. 박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혜진아, 내가 친정과 연락을 끊어. 네? 혜진이 깜짝 놀라며 박순옥을 쳐다봤어요. 친정과 연락을 끊으라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 박순옥의 말에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해요. 제 부모님인데 연락을 끊으라니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 얼굴 봐서 그렇게라도 해야 해. 민수도 승진하는데 처갓집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잖아. 어머니,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민수도 당황해서 말했지만 박순옥은 단호했어요. 심하긴 뭐가 심해. 지금까지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내가 쟤 때문에 모임 나가기가 창피해서 그래.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부모님과 연락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가 계속 창피당하면서 살라는 거야? 박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게 나아. 농사꾼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혜진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농사꾼 부모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박순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혜진의 마음이 한계에 달했어요. 5년 동안 참고 참아왔지만 부모님을 부정하라는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랑스럽다고? 농사꾼이 뭐가 자랑스럽다고? 비록 가난하셔도 정직하게 사시잖아요. 정직하게 참 웃기네. 정직하면 뭐해? 가난한데. 박순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혜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그럼 제가 이 집을 나가겠어요. 그럼 되죠? 혜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박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가겠다고요. 더 이상 제 부모님을 모욕하시는 건 못 참겠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아, 잠깐만.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혜진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갈 테면 나가봐. 농사꾼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박순옥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혜진은 방에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가지 소품뿐이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혜진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네. 사랑한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따뜻한 부모님을 부정하라고 하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편 시골에서는 김덕수가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따님 사위분이 우리 은행과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가요? 김덕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대성건설이라는 중견 건설 회사입니다. 저희와 몇 년째 거래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회사 대표를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김덕수의 목소리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예? 갑자기 왜?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조용히 미팅을 주선해 주세요. 김덕수는 이제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끄는 김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이제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김덕수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더 이상 딸이 상처받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서울에서는 혜진이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말 나가는 거야? 박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면 후회할 텐데. 농사꾼 딸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어? 박순옥의 말에 혜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세요.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혜진의 말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혜진은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죠. 시골 친정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에 겨우 맞춰서 떠날 수 있었어요. 정말 나가버렸네. 박순옥이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괜찮을까요? 혜진이가 정말 안 돌아오면 어떡하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안 돌아오면 어때? 차라리 속 시원하네. 이제 농사꾼 처갓집 이야기 안 들어도 되잖아. 박순옥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어요. 혜진이 나갈 때 보여준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편 새벽에 시골에 도착한 혜진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사건까지 모든 걸 말했죠. 김덕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혜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아버지, 저 정말 못난 딸이에요. 좋은 시댁에 시집 가서도 적응 못하고. 아니야, 좋은 시댁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좋은 집안이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김덕수는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서울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며칠 다녀올게. 서울에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김덕수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덕수는 평소와 달리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완전한 정장은 아니지만 농사일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 오늘도 어디 가세요? 혜진이 다시 물었지만 김덕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김덕수가 집을 나선 후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급 승용차에 올랐어요. 운전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죠. 회장님, 서울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네, 대성건설부터 들러보죠. 서울에 도착한 김덕수는 먼저 대성건설 앞 카페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에서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건물 안에서 자신의 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김덕수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최 부행장님, 저 김덕수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성건설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저희와 거래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그 회사와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지금 당장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1시간 후 김덕수는 대한제일은행 본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최민호 부행장이 여러 자료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대성건설 관련 자료입니다. 김덕수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회사 규모, 재무 상황, 대출 현황, 그리고 임직원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이 회사 강성우 대표의 아들이 저희 은행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민수 과장이라는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자신의 사위였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개인적인 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요. 김덕수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이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보류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갑자기요? 내 신용도를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수의 지시에 최민호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덕수는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무슨 소식이요? 그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혜진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농사짓는 아버지가 서울의 시댁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덕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다음 날 대성건설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대한제일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연락? 강성우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기존 대출 조건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잠시 보류된다고요. 뭐라고? 강성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너 혹시 은행에서 뭔 소리 들었니? 아니요, 아무 얘기 없었는데요. 왜요? 갑자기 대출 재검토한다는 연락이 왔어. 민수도 당황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성우 가족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정말 이상해.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박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혜진이랑 관련이 있나? 민수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 시골 농사꾼 딸이 은행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 박순옥이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혜진이 나갈 때의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던 그 장인이 실제로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대성건설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성우의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강성우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대한제일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저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성우가 펄쩍 뛰며 일어났어요. 며칠 전 대출 재검토 소식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거래 중단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재검토한다더니 이제는 아예 중단이야?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거래 중단 통보만 왔어요. 강성우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대한제일은행은 대성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었거든요. 회사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그 은행에서 의존하고 있었어요. 당장 은행에 연락해봐. 이유라도 알아야지. 하지만 은행에서는 담당자를 바꿔주지도 않았어요. 통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죠. 그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대표님, 기존 대출금을 한 달 안에 조기 상환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 안에? 그게 얼마나 되는데? 총 20억 원입니다. 강성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20억 원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급히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너 회사에서 뭔 일 없었니? 아니요, 저희 프로젝트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왜요? 은행에서 우리 회사 대출금을 한 달 안에 다 갚으라고 해. 전화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은행 담당자한테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민수가 은행에 연락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죠. 한편 대한제일은행 본점에서는 김덕수가 최민호 부행장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대성건설 관련 조치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를 묻고 있고요. 김덕수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스쳐갔어요. 당연히 당황하겠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계획이십니까? 곧 그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좀 더 절박해져야 해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성우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어떡하죠? 20억을 한 달 안에 어떻게 마련해요? 박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지. 어쩔 수 없어. 강성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대한제일은행에서 거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금융권에 퍼지자 다른 은행들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박순옥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한데? 민수가 물었어요. 혜진이가 나간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 설마 그게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우연이야. 박순옥은 불안했어요. 혜진이 나갈 때 보여준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바로 그날 밤 시골에서는 김덕수가 혜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내일 서울에 다시 가야겠어. 또 무슨 일이세요? 내가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생각이야.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을 만나요? 왜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거든.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려줘야지.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뭘 어떡해요? 혜진아, 아버지를 믿어줘. 그리고 곧 놀라게 될 거야.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테니까. 혜진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덕수는 이번에는 완전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고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혜진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러 가는 거야. 김덕수의 대답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덕수는 최민호 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행장님, 대성건설 강성우 대표와 직접 만날 약속을 잡아주세요. 네? 직접 만나시겠다고요? 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만나신다고 할까요? 그냥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편 대성건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연락을 받았어요. 대표님, 대한제일은행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강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나를 직접 만나겠다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 본점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강성우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어요. 회장을 직접 만나면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가겠다고 해. 하지만 강성우는 몰랐어요. 그 회장이 바로 자신이 지난 5년간 농사꾼이라고 무시해왔던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김덕수는 서울의 호텔에 머물면서 내일 있을 만남을 준비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군. 김덕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딸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시간이 온 거였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어요. 농사꾼 장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그동안 오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성우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대한제일은행 회장을 만난다는 건 일생일대의 기회였거든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여보, 꼭 잘 부탁드린다고 해요. 박순옥이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표정에는 절박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알겠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어. 강성우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회사의 운명이 오늘 이 만남에 달려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제일은행 본점에 도착한 강성우는 그 웅장한 규모에 다시 한번 압도됐어요.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이 은행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대성건설 강성우 대표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중한 안내를 받아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성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목구멍이 말라오는 걸 느꼈어요. 거대한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울 시내 전망이 장관이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강성우의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결혼식 때부터 시작해서 명절마다 만났던 항상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서 조용히 계셨던 그분이었거든요. 혜진의 아버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다던 바로 그 장인어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고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이 거대한 회장실에 당당히 앉아 계셨어요.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엄청난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어요. 강성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사돈어른? 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강 대표님. 김덕수가 차분하게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소박함 대신 냉정함과 위엄이 묻어 있었어요. 강성우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던 장인이 실제로는 대한제일은행의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강성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현실 감각을 잃을 뻔했거든요. 놀라셨죠? 당연하실 겁니다. 김덕수가 강성우에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친근하지 않았어요. 저를 그냥 시골 농부로만 알고 계셨으니까요. 강성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왜 숨겼냐고 물으시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덕수가 책상에 앉으며 강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인품으로 제 딸을 대하는지 말이에요. 강성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지난 5년 동안 혜진을 대했던 모든 방식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농사꾼 딸이라며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덕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제 딸이 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농사꾼의 딸이라서 창피하다고 하셨죠? 강성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부인께서는 더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고구마나 캔다고 비웃으셨고 심지어는 부모와 연락을 끊으라고까지 하셨다는군요. 김덕수가 하나씩 그동안의 일들을 거론할 때마다 강성우는 더욱 작아졌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김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대하셨겠군요. 결국 돈과 지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얘기네요. 강성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김덕수는 책상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대성건설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재무제표부터 대출 현황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강 대표님, 귀하의 회사가 저희 은행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덕수의 질문에 강성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 제발. 강성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김덕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김덕수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앞에서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분들과는 더 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성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덕수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성우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죠. 그리고 부인께도 같은 마음인지 확인해 봐야겠고요. 김덕수의 말에 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당장 혜진이를 찾아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댁으로 찾아가서 부인과 아드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우는 당황했어요. 아내 박순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거든요. 만약 부인께서도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덕수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강성우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온 강성우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던 장인이 실제로는 이렇게 거대한 은행의 소유주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강성우는 어떻게 이 상황을 아내와 아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박순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박순옥과 민수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박순옥이 급하게 달려와서 물었어요. 강성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앉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박순옥과 민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혜진이 아버지가 대한제일은행 회장이야. 뭐라고? 박순옥이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실제로는 은행 회장이었어. 강성우의 설명을 들으며 박순옥과 민수는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였죠. 그럼 우리가 박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5년 동안 대한제일은행 회장의 딸을 괴롭혔던 거야.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을요. 강성우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박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고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 그 시골 농부가 은행 회장이라고. 정말 말도 안 돼. 박순옥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제발 진정해. 이미 벌어진 일이야. 강성우가 아내를 달랬지만 박순옥은 더욱 흥분했어요. 확실해? 당신이 잘못 안 거 아냐? 내가 혜진이한테 몇 번을 물어봤다고. 하지만 매번 농사꾼이라고만 했어. 근데 은행 회장 딸이었다고. 맞아. 강성우의 대답에 박순옥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죠. 그럼 이제 어떡해요? 혜진이를 그렇게 내쫓았는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어. 강성우의 말에 박순옥과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여기로 온다고? 정말로? 그래,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박순옥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동안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던 그분이 실제로는 엄청난 권력자였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데.
박순옥이 과거를 떠올리며 절망했어요. 혜진을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김덕수가 서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평소 명절 때 보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김덕수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를 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강성우가 어색하게 김덕수를 안내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박순옥과 민수는 김덕수를 보자 얼어붙었어요. 특히 박순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안녕하세요. 김덕수가 박순옥을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박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덕수가 소파에 앉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자체가 박순옥과 민수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죠. 민수 어머님, 그동안 제 딸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수의 말에는 강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어요. 박순옥은 그 의미를 알고 더욱 위축됐어요. 죄송합니다. 박순옥이 간신히 말했어요. 뭐가 죄송하신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덕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박순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덕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 딸이 농사꾼의 딸이라서 창피하다고 하셨죠? 시골에서 고구마나 캔다고 비웃으셨고요. 박순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부모와 연락을 끊으라고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덕수가 하나씩 거론할 때마다 박순옥은 더욱 작아졌어요.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건 박순옥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덕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인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 어머님,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박순옥이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저를 시골 농부라고 무시하셨죠? 집안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셨고요. 박순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모든 게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덕수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불을 과시하지 않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박순옥과 민수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김덕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제 딸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답은 뻔했거든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하고 괴롭히기만 하셨습니다. 김덕수의 말에 박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아시니까 태도가 달라지시는군요. 결국 여러분은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얘기네요. 김덕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김덕수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혜진이를 제 아내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 그럼 제가 평범한 농부였다면 계속 그렇게 하셨겠군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박순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덕수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어서세요. 그런 쇼는 필요 없습니다. 박순옥이 떨리며 일어났어요. 5년 동안 제 딸을 괴롭히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강성우가 떨리며 물었어요. 어떻게요?
제 딸이 집에서 나갈 때 뭐라고 하셨나요? 김덕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마지막까지 농사꾼 딸이라고 비웃으셨죠? 이제 확인해 보세요. 박순옥과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부인께서는 제 딸더러 나가면 후회할 텐데라고 하셨죠? 지금 누가 후회하고 계십니까? 박순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덕수가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그건 제가 왜 걱정해야 하나요? 제 딸이 나갈 땐 오히려 속 시원하시지 않았나요? 가난한 농사꾼의 딸이었으니까요. 김덕수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딸이 받은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덕수가 나간 후 거실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어요. 박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정말 끝장인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강성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한편 시골에서는 김덕수가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아, 아버지가 내가 받은 고통만큼 갚아줄게. 아버지, 그들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그래야 진짜 깨닫게 될 거야. 김덕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진짜 교훈을 줄 시간이 온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박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전화를 안 받네. 박순옥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한편 대성건설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이제 뭔데? 다른 은행들도 모두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처들도 계약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강성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김덕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대로 가면 일주일 안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만 해고됐어요. 박순옥은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김덕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순옥과 민수, 강성우는 시골로 향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시골집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혜진이 먼저 나왔어요. 예전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죠. 어머님, 이제야 오셨네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혜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박순옥이 울며 빌었지만 혜진은 냉정했어요. 용서요? 그동안 저를 농사꾼 딸이라고 무시하고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고 부모님과 연까지 끊으라고 하셨잖아요. 이런데도 용서를 바라시나요? 참 뻔뻔하시네요. 그건 우리가 몰라서요. 그럼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이제 저를 존중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사꾼 딸에서 회장님 딸로 신분 상승이 되니 이제 자랑할 거리가 생기셔서 좋으신가요? 혜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순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김덕수가 나왔어요. 표정이 매우 차가웠죠. 강 대표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제 딸에게도 기회를 주셨었나요? 김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특히 부인께서는 제 딸더러
부모와 연락을 끊으라고 하셨죠? 농사꾼 부모가 창피하다고요. 박순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기억하세요? 농사꾼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더러 나가면 후회할 텐데라고도 하셨고요. 혜진의 말에 박순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게 자신이 한 말이었거든요. 보세요. 누가 후회하고 있나요? 혜진의 질문에 박순옥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덕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제 딸이 집을 나올 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강성우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럼 제 딸이 받은 모든 모욕을 똑같이 받아보시겠습니까? 김덕수의 말에 세 사람은 떨었어요. 먼저 부인께서 제 딸 앞에서 저는 농사꾼도 못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박순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혜진에게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나가서 시골에서 살아보세요. 농사꾼이 뭐가 창피한지 직접 체험해 보시라고요. 김덕수의 말에 박순옥은 절망했어요. 민수가 떨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떤 선처를 바라시는 겁니까?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민수 씨 기억해요? 농사꾼 처갓집 때문에 승진에 지장 있을까봐 걱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승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승진할 회사도 없으니까요. 혜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순옥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어요. 혜진아, 그래도 우리가 5년간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지금 가족이라 하셨나요? 혜진이 비웃었어요.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나요?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박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만하게 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말이에요. 김덕수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앞으로 1년간 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최소한의 운영만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번이라도 진심이 아닌 것 같으면 그때는 정말로 끝입니다. 세 사람은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박순옥은 울면서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진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거든요. 민수는 백수가 되어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대기업 과장 출신이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강성우는 회사를 거의 포기 상태로 운영했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석 달 후 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순옥은 진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민수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았어요. 그제야 혜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김덕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그분들도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1년 후 이 가족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박순옥은 진심으로 농사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민수는 모든 일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혜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아무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이다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무시당했던 사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오만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교훈을 얻는 것 말이에요.